네, 그럼 21대 총선 투표 결과와 총선 결과가 앞으로 전국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그리고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지경 기자. 총선 결과를 보자면 한마디로 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직 이게 수치가 유동적이어서 또 네. 방금 전에 변했는데요. 지금 기준으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에서만 163석, 그리고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까지 합치면 180석을 확보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까스로 원내 1당을 지키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는 거고요. 반대로 미래통합당은 개헌 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100석을 간신히 넘기면서 지금 103석을 얻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 그리고 사태 수습에 앞장서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50%대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MBC가 어제 출구조사를 하면서 별도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가 41.5%로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 36.3%보다 높았습니다. 보통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총선이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한데 매우 이례적인 분위기에서 총선이 치러진 겁니다. 네, 김지경 기자는 이제 코로나 사태,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꼽았습니다. 배 소장님은 이번 여당의 승리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었죠. 네. 사실은 50% 중반인데 이것을 이제 60% 가까이 된다고 보고 계산을 하면 300석 의석이죠. 이걸 60%로 계산을 하면은 180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핵심이었고 네. 코로나19로 오히려 여당 심판보다는 정권 안정론에 힘이 실렸죠. 그리고 높은 투표율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다들 궁금해하는데 30, 40대들이 더 결집하면서 이번 총선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의 또 다른 특징은 중도 세력이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제3세력이 없이 사실상의 양당제로 복귀한 것 같은 모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진짜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로텐더홀에서 단식도 있었고 또 패스트트랙 몸싸움도 있었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결과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 정당들이 오히려 몰락하고 양당 체계가 강화됐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4년 전 총선의 특징은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으면서 원내 3당 자리를 확실하게 확보했다. 그게 특징이었는데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요. 민생당은 지역만 봤을 때 20석에 달했죠. 근데 박지원, 정동영 후보 모두 포함해서 참패했고 정의당도 심상정 후보 한 명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비례 의석까지 합쳐서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의당은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진영 대결이 심해지면서 또 나타난 특징이 민주당 지지자들도 열린민주당에 원래 표를 좀 나눠줄 걸로 예상이 됐는데 더불어시민당에 힘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번 선거가 이제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뚜렷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양당 체제를 더 강화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의 290석 가까이를 양당이 가까이를 독식하다 보니까 이제는 중도 세력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1대 국회가 양당의 이 국회에서의 정쟁이 상당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재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이 중재 기능 자체가 국회에서 상실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양당 정치의 폐해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그런 하신 우려가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의 어떤 표심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역시 민주당 쪽으로 많은 표심이 쏠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2주 전쯤에 미래통합당 선거 전략본부장을 직접 만났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수도권에서 우리가 많이 따라잡았다. 국회 과반도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막판에 막말 논란들이 좀 불거지면서 찬물을 끼얹은 걸로 보입니다. 수도권 의석이 121석으로 지역구 절반에 가까운데요. 민주당이 100석 가깝게, 그러니까 80%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통합당이 원래 강남벨트에 이어서 한강벨트도 가져가겠다. 또 부동산 이슈 때문에 일산벨트도 당선 가능하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전통적으로 우세했던 광진, 동작에서도 고전을 했고 강남 3구와 용산에서만 가까스로 앞섰습니다. 또 인천 13석 가운데 1석,
경기 거의 60석 가까운데 7석만 통합당이 가져가면서 참패했습니다. 수도권 판세를 보면은 결국 부동산 이슈를 많이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건 제한적이었다. 부분적 영향이었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수문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샤이 보수가 나와야 됐는데 결국 샤이 보수는 막말, 파장 때문에 투표하러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영호남 지역을 좀 보면요. 지역주의가 견고해진 게 또 특징적인 것 같은데 호남에서는 민주당 그리고 영남에서 통합당이 의석을 거의 다 가져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4년 전엔 국민의당 녹색 돌풍 때문에 호남 가운데 민주당이 3석만 확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무소속 한 석을 뺀 27석을 모두 탈환했습니다. 반대로 영남 지역은 통합당이 싹쓸이했습니다. 대구 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인 김부겸, 홍일학 후보 모두 지역의 벽을 넘지 못하고 패했고요. 또 대구 12개 지역구는 11개가 통합당, 또 나머지 하나도 탈당한 홍준표 후보가 가져갔습니다. 민주당은 영남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을을 포함해서 3석 정도만 확보했고요. 부산에서도 민주당 의석이 6석에서 3석으로 줄었습니다. 진영 간 대결구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이 영남 지역에서는 그래도 미래통합당이 지지층을 더 결집하는 모양새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힘이 실린 건 아니었다. 앞서 이제 김지경 기자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구에서는 홍준표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리고 경남에서는 김태호 전 의원이 또 여기서 당선되는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통합당 지지층들이 결집은 했지만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호남의 지역주의는 더욱더 견고해졌는데 그렇다면 충청권의 민심은 어느 쪽으로 좀 쏠렸습니까? 네, 세종 선거구가 나뉘면서 충청 의석수가 좀 늘었는데요. 여야가 격전을 벌이다가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20석 가운데 15석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은 충남에서 5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통합당이 4곳, 민주당이 3곳을 이겼고 제주에서는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3곳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네, 배수님 이렇게 되면 지역주의가 공고화되고 네. 좀 더 지난 총선만 해도 약간 좀 완화되는 느낌이 없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주의라기보다 이제 진영 간 대결 구도가 강화된 심이죠. 네. 이념적으로 볼 때 진보냐 보수냐가 이제는 잣대가 되는 형태인데 이렇게 되면 중도 세력의 중재 능력이 필요한 우리 국회인데 이 기능이 상실된다면 21대 국회에서 자칫 정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은 우려가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대권 주자들의 운명도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높은 곳이 종로였죠. 네, 그렇습니다. 종로에서 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58.3%를 확보했고요.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는 39.9%를 얻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고요. 유력한 대선 주자 그 2명이 정치 1번지에서 맞붙다 보니까 대선 전초전으로 불렸었죠. 승리한 이낙연 후보가 대선 가도의 그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또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사선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그 대구 수성갑에 다시 도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합당 주호영 후보에게 졌습니다. 총선 때 이기면 대권에도 도전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지금 빨간불이 켜졌고요. 또 대권 잠룡으로 평가받는 통합당 오세훈 후보 여기도 그 관심을 끌었었죠. 마지막까지 치열한 접전 끝에 고민정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원내 진출에 실패하면서 앞으로도 뭐 험난한 길이 펼쳐질 것 같고요. 지역 선거를 이끌었던 민주당 이광재 전 강원지사, 또 김두관 전 그 경남지사는 모두 승리하면서 당내에서 입지가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또 통합당 그 보수 진영 쪽을 살펴보면 공천을 받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김태우 전 경남지사가 관심을 끌었었는데 모두 살아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보수 진영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당에서는 이제 이낙연 후보가 종로에서 당선되면서 한 발 앞서가는 그런 발판이 마련됐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대로 이광재 후보가 또 당선이 됐고 김두관 후보도 당선되면서 여당에서는 이제 한층 더 치열하게 생겼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과연 이번 선거 결과가 후보들의 득이었냐, 대선 후보들의 득이었냐, 아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된다면 당분간은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 운영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야당의 경우는 전혀 분위기가 달라지게 생겼습니다. 이번에 대거 또 분위기가 가라앉고 낙선하면서 야당 내에서는 이제 대권 구도 재편이 불가피해졌는데 무엇보다 당분간은 이런 대권 이야기가 나오기보다는 내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권 지형의 어떤 변동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장 황교안 대표가 어젯밤에 사퇴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젯밤 바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사표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기자회견을 끝나고 그 차에 타기 전에 기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나라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탤 일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보면 정치적인 행보는 이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일단은 지금 통합당은 당을 수습하는 게 먼저일 걸로 보입니다. 당 최고위원들이 조경태 그 의원 빼면 모두 낙선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심재철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을 대행하면서 서둘러 비대위가 꾸려져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누가 당권을 잡느냐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반면에 그 민주당은 뭐 그 좋은 분위기인데요, 당연히 이번 승리는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덕분이다. 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이른바 친문 경쟁 구도로 갈 거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이 이번에 탄생하면서 뭐 당장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추경안부터 시작해서 공수처법 같은 그 역점 그 법안들은 모두 급물살을 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포스터 총선도 결국 문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 주도권에 더 힘이 실린다고 봐야 되겠죠. 검찰 개혁도 그렇고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경제 정책도 문재인 대통령이 더 주도를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경 기자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 3부에서 다시 조금 더 개표가 진행되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